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먹거리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심층 인터뷰는 국회에서 농업 먹거리 정책을 만들고 있는 이호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22대 총선 이후 먹거리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여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 수요일 제13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김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영화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운영 전반에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센터 운영 주체를 당초 비영리에서 영리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수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또 한 번 내로남불식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간에서 동물병원이 이제 운영 중인데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김포시가 직영을 한다는 거죠? 네, 김포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의료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운영력 환승센터 내에 136제곱미터 규모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대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수의 영역은 민간 영역으로 공공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찰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병원을 공영화하는 것에 반대가 있었다면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법한데요. 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시의원이 공공동물병원 운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기와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메이 시의원은 25,000여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김포 시민이 50만 명이다. 그럼 비반려인이 훨씬 많다는 것이라며 비반려인도 공공동물병원에 세금을 투입하는 걸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라고 물었고, 이어 반려동물은 선택의 문제라며 공공동물병원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김현주 시의원은 금액을 최저가로 정한 것은 고집이냐, 상도라는 게 있다. 김포시 수의사회와 논의해서 중간 가격 등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길 제언해 드린다고 말하며 오랜 시간의 진토 끝에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학교급식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네. 그 이제 효율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이제 그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비영리자를 빼고 이제 영리 단체에게 또 이제 그 위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은 또 이게 반대로 시에서 이제 직영을 지금 하는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에서 이제 공공진료센터, 그러니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걸 운영을 하려면 또 이제 인력과 예산이 이제 또 필요할 텐데요. 네. 예. 김포시는 그래서 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천만 원과 연간 운영비 2억 4천만 원, 합계 5억 2천만 원을 본 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지난달에는 수의사를 채용하였는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각급, 그러니까 5급 상당으로 연봉 책정액은 약 7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그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이면 그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도 가급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5급 상당의 수의사를 뽑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7급 1명, 8급 2명 정도였습니다. 야, 그 학교급식하고 이게 반려동물 그 지원센터하고 이 격차가 이걸 뭐 어떻게 이게 봐야 됩니까? 여기 나오네. 예,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는 네. 그 원래 계획대로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준공이 네.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뭐 인력이나 운영 방안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인력도 다 뽑아놓고 예산도 확보하고 척척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포 지역에는 현재 유초중고 학생이 7만 3천여 명이고 등록된 반려동물은 3만 6천여 마리인데 김포시는 지난 본 예산에서 학생에게 우수 가공식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여 문제가 되니까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추정해보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예산을 위해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는 없던 수의사와 소통관을 채용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저를 포함한 3명의 영양사, 조리사, 전문 인력은 차례대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직영으로 운영되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제 2년이면 다른 곳으로 가는 순환직 공무원만 남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센터가 없어진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포시의 정책은 학교급식은 민영화로 반려동물은 공용화되어 학생들의 학교급식은 반려동물에 비해 김포시의 역점 사업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좀 접하면서 보면 그 이번에 이제 22대 총선을 이제 치르는 과정에서 한참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그 의료 그 뭐 정원을 뭐 2,000명으로 이제 증원한다는 이제 그게 이제 큰 논란이 돼서 좀 이렇게 정부가 이제 곤혹을 좀 이렇게 치렀는데, 야, 이게 좀 김포 같은 경우는 정작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탁을 이제 줄 수 있는 뭐 이제 그렇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이 반려견은 이제 시에서 이제 직영을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이미 이제 마련해 놓고 있고 예산까지. 참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그 지난번에 있었던 뭐 그런 뭐 의료 대란의 또 시즌 2가 아니냐, 이제 김포판,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었습니다. 김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를 삼은 언론사들에 대해 모든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언론사들로부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김포시는 이 문제에 대해 무려 3번이나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보도, 악의적 오보, 편파보도, 주관적 추정보도, 정치적 이슈로 오해, 명예훼손, 엄정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동원하여 언론사들의 기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장님, 저는 기자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무시무시한 단어를 써가면서 언론사와 싸우는 게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발하면 돼요. 고발하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가면 시가 다 이게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써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 그 문제가 있는 기사들 다 이제 고발해야죠.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위축되더라고요. 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 언론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이게 김포시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믿고 싶고요.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과는 물류센터가 이제 곧 준공되니까 김포시의 해명이 맞는지 올해 내로 증명이 되거든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믿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아주 이제 그 비교점이 생겨서 이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반려견 그 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하고 운영이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그거를 쭉 가면 이제 지금 이제 김병수 이제 김포 그 시장님의 정책이 정책을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비교치가 생겨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좀 좀 씁쓸하지만 어쨌든 좀 관전 포인트는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학생들의 학교 급식이 밀려나는 시대가 참 오다니 김포시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새울고 촉촉하게 비 오면 사람 살기가 참 좋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계절은 식물들도 자라기 좋은 계절입니다. 덕분에 농부들은 일이 참 많습니다. 농장장님은 혹시 올해 밭에 뭔가 심으셨나요? 아직 심지는 못했고 네. 이제 조그만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작년 가을에 상추를 심어놨는데 네. 한 20% 정도 죽고 한 80% 정도가 살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수확을 해서 먹었습니다. 네. 지금 상추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가운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기 전에 씨를 뿌려서 하우스 같은 데서나 어떤 위에 덮어놓는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노지에서도 그냥 그 상추 같은 건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고추나 가지나 고구마 뭐 이런 약간 추위를 타는 친구들은 그 하우스에서 지금 모종으로 자라고 있거든요. 김포는 그러니까 마지막 설일 기준으로 고게 지나야지 그 모종들을 그 한 대에다가 내보내가지고 키우는데 요 기준이 예전에는 거의 스승의 날에서 어버이날 사이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그게 당겨져서 5월 초순이면은 보통 하우스 안에 있는 모종들이 그 한 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모종들이 그 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면 이불 덮어주고 불 떼주고 물 주고 환기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이 모종들 시중 드는 일도 지나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식물들이 만약에 불편한 거를 말할 수 있다면 물 줘, 밥 줘, 벌레 잡아줘, 약 발라줘 정말 난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식물들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평생 거기서 그러니까 모종을 이식한 후부터는 거기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농장장님이 그런데 그런 식물을 키우실 때 물은 언제 주세요? 목마를 때 주죠. 네. 축 처지면. 네. 축 처졌을 때 주는 게 맞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농사를 정말 잘 지으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축 처지게 되면 한 번에 그 체력 소모가 돼서 농사가 덜 된다고 봐서 거의 처지기 직전에 물을 주는 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때 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생산력도 좋아지고 병도 충도 덜하세요. 왜냐면 건강하니까요. 아차 잘못하면 또 과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제 물을 주는 것도 사실은 과학으로 따져 보면은 정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물을 주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고민해 본 다음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탄소들, 설탕도 탄소, 나무의 그 조직들도 탄소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식물들이 물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내서 그 이산화탄소, 물, 빛이 합쳐져서 여기서 포도당이랑 산소 물로 바꿔주는 작업, 이게 그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탄소의 첫 번째 대사산물이 포도당이거든요.
그런데 식물들이 이렇게 이 포도당을 만드는 시간은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해만 보면 다 광합성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물들은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해요. 뭐 사막 식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그 한낮에는 오히려 광합성을 좀 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해가 뜨고 나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하루 일의 대부분을 끝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네. 다 하는 거네요. 네, 한 6시에 해가 뜬다 그러면 그 이후 한 10시까지 열심히 최대 일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것들을 몸에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런 거에 쓰는 거지 실제 광합성은 그 앞에 다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 주고 이런 것도 네. 낮에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밤에 주는 게 더 낫겠네 그럼. 아니요. 아니 밤에 줘야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네. 딱 써먹을 거 아니야. 그 완전 무균 상태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한참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 와서 물을 확 뿌려버려요. 정말 일할 맛 안 나고 축축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광합성을 한참 하는 시간에는 사실은 물을 주는 게 그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요. 물론 목이 마르면 그때 줄 수는 있지만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면 일하다가도 물 마실 수 있죠. 그렇지만 물 마시는 동안은 일을 못 하니까 광합성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은 보통 11시, 10시 그 이후에 주는 게 한여름은 그때쯤이면 이미 광합성이 시작하고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 이후에 주는 게 광합성적 측면에서는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온도가 사실은 사람도 살기 좋지만 병이 자라기도 되게 좋은 온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왜 곰팡이들 햇볕 아래서는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해가 쨍쨍했을 때는 사실 균도 그렇게 잘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밤중에 만약에 물을 주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녁 때 주면 그럼 푹 붓고 있다가 아침에 광합성할 때 쓰면 되잖아. 근데 그 시간 동안 곰팡이도 그 물을 잔뜩 먹고서 열심히 자라죠. 그래서 식물체나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는 거는 저는 병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식물들한테 잘 자라라고 주는 물이 병나라고 고사 지내는 물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병물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배우시는 분들이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밤에 물 주면 밤새 촉촉하니까 얘네들이 물 잔뜩 먹고 얼마나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무균실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균, 특히 곰팡이들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 쑥쑥 자라라고 도와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식물들은 해가 없으면요 물만 먹고 계속 위로 쭉쭉쭉 잘 웃자랄 수가 있어요. 도장한다 그래요. 예, 도장. 그렇죠. 적당한 햇볕, 적당한 바람이 얘네들을 좀 단단하게 키우게 해주는데 이런 거 없이 웃자라가지고 연한 애들한테 균도 많다. 그럼 그건 병 오라고 각오한 거고 또 우리도 연한 콩나물 씹어먹기 좋잖아요. 웃자란 식물들 벌레가 와서 한 입을 먹어도 단단하게 큰 애들보단 연하게 자란 애들을 잘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히려 저한테 만약에 물을 그러면 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줄까요? 밤에 줄까요?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일을 덜 하고 덜 하는 오전중이 낫지 너무 밤중에는 물 안 주시는 게 좋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한 4시? 그 정도 이후에는 저는 물을 주시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 하면 진짜 우리는 정말 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물 준 것밖에 없는데 애들은 자꾸 병이 걸리고 자꾸 웃자라고 자꾸 벌레한테 약해지고 그럼 친환경에선 실제적으로 치료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은 11시부터 4시 사이 뭐 이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주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게 보이는 게 저녁 때 주면 벌레가 햇빛 피해서 나오니까 그때 약 줘야지 라고 밤에 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벌레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병은 또 확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특히 친환경 약제들 살균력이
100% 되는 살균제는 없거든요. 그럼 50% 60% 죽여놨는데 밤새 그 높은 습도에서 균은 다시 자라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약을 줬다는 마음의 안식은 있을 뿐 실제적으로 치료나 살균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물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약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병을 부르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과학입니다. 예, 이제 오늘도 한 가지 배웠네요. 4시 이후에 주는 물은 병물이다. 네. 병을 부르는 물이다. 예, 완전히 뭐 주변이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밤중물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수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예,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시농업 관련 소식 지난주에 제가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취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취재한 내용을 오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는 성남시민농원에서 13일 토요일날 열렸습니다. 저도 도시농업 체험부스 운영차 참가하게 되어 겸사겸사 현장 취재를 하였고요. 예. 행사장으로 사용된 성남시민농원을 잠깐 소개드리면은 성남시민농원은 1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만 3천 평 정도 되죠. 굉장히 큰 규모로 펼쳐진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예. 공용 도시농업 농장으로 옥수수밭, 농사 체험 텃밭, 시민 텃밭 농원, 스마트팜 치유농업 농부학교의 교육장, 그리고 계절꽃 치유농업, 낙엽 퇴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 진짜 넓네요. 3만 평이면 뭐. 이날 저희 그 포럼에 그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네덜란드 그 알메르시 그 발제를 해주신 그 이창호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도 얘가 제일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는 10시 경기도 도시농업 포럼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하 인사와 도시농업 민간단체 대표분들의 도시농업 선언문 낭독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기념 상추 모종 심기 행사와 각종 체험 행사 운영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기념하면 기념 식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추 모종을 기념 식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날 행사가 경기도 주최 제1회라는 의미와 여러 볼거리와 체험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요. 행사 준비 등 경기도의 일처리를 보면 조금 많은 아쉬움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는 원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경기도 의회하고 경기도 농정해양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각 시군에 있는 도시농업 단체들이 그 협의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8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세 군데서 같이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포럼 같은 경우를 그 협의회에서 좀 주관해서 진행을 하기로 이제 협의를 봤었거든요. 근데 하루 전날 행사 하루 전날 경기도 주관으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요즘에 이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자체도 그 좀 시민협의회가 좀 자율스럽게 참여를 하고 포럼을 주도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좀 관주도 행사로만 아주 그냥 몰아붙인 거죠. 그 이제 민간 그 거버넌스가 많이 이렇게 약화됐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은 그 뭐 도시농업 하는 분들이 그 뭐 결속력이나 이런 게 뭐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행정의 의욕이 더 뭐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문제점을 얘기 드리는 거는 행정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오히려 이날 행사의 그러니까 실무적인 준비들은 대부분 다 그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서 모든 부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성남시에서 나온 단체들 말고는
모든 부스를 다 관리 운영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에서 이 농정해양국에 있는 그 담당 과장님의 예전 발언을 들어보면은, 저희 회의할 때 예전 발언을 들어보면은 도시농업 무역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 포럼 할 때 그 김덕일 그 경기도 지석협 그 상임대표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반 농업과 도시농업의 예산 전쟁이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행정에 있는 담당 과장은 농업 쪽에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조금 고립된 생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이 좀 문제라고 보는 거죠. 도시농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예. 그때는 뭐 그렇게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뭐 예산이 이제 자꾸 준다고 있는 예산도 이제 나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정관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지. 그 김덕일 대표님이 이제 그 도시농업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그 도시농부들이 갖는 우리나라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 그러니까 구매력을 좀 통계화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훨씬 높다는 거죠.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국내산 그 농산물이 중요하고 이게 안전하고 그 건강한 재료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더 많이 구매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통계조차도 좀 이렇게 저변 확대가 좀 많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점이 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뭐 그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농사에 대한 애정이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이제 자기 진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제 더 애착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제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농업인들도 일반 농업인들에 비하면 아주 이제 적은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친환경 농업도 이제 마찬가지죠. 친환경 농업인들도 우리가 미래 농업이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도시농업이 일반 관행농보다는 생산 위주의 관행농보다는 친환경 농업 쪽에 많이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농부들이 요구하는 그 작물을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관행농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도시농부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제 관행농이냐 아니면 뭐 도시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이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가 영역 다툼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그쵸. 생각지 않고 나는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농업 정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나눠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파일을 좀 이렇게 키워내는 게 원래 이제 도시 일반 그 농민들 입장에서 봐도 도시 농업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그렇게 이제 봤던 거잖아요. 이제 농업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뭐 홍보나 농업에 대한 영역이 이제 확대되는 거, 영역이 확대돼서 농민들이 이제 정부를 상대로 뭐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제 도시 농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농민들과 이제 같이 농민들 편에 서서 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기대도 많이 했었던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그 아까 그 통계가 한번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경기도 농업기술원 뭐 주관으로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본 자체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전국 단위에 좀 표본이 크다는 거는 좀 더 객관할 수 있고 조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정책 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대규모로 좀 이루어졌으면은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일반 농민들한테도 야 도시농업 하는 사람이나 이제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영역을 더 축소시키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를 이제 농민들이 이제 갈수록 숫자도 적어들고 그런데 농민들 숫자를 이제 더 이제 넓혀내는 그런 우군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에 나섰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건강한 간식 이야기, 쌀 중심의 전통 식생활, 그린푸드와 토종 감자,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는 이 기간 동안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학년별로 모두 700여 차례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센터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 자극적인 음식이 길들여진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미진 센터장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건강, 환경, 배려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양 군포 의왕 그 공동급식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과천이 이제 포함이 다 네. 이제 추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 지원센터는 4개시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급식 센터인데 네. 예, 전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전국적으로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센터 중 이렇게 하나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런 센터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원래 이제 전국적으로 그 친환경 급식 운동이 2002년 말에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안양도 2003년도 친환경 학교 급식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에 2004년부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토론회도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연말인데 그때 이제 3개 학교가 무농약 쌀 공급하는 그런 시범 사업도 이끌어내고 그렇게 했고요.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네, 전에. 그리고 이제 200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 5월 달에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이 될 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었고 무사히 당선이 됐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0년도에 15대 교육감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학교의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양도 그 힘을 받아서 저희 그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라는 연구들도 하고, 또 용역도 주고 해서 2012년도에 이제 용역 발표하고, 드디어 2013년도 5월 달에,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이제 그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그 급식운동 진영에서는 그냥 안양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거 역동성은 더 있잖아요. 근데 안양시장님이 욕심을 내 가지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쭉 같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급식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자,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행정하고 이제 민관이 같이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해서 그림을 다 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이 다 민주당 시민이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뭐 3개가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부랴부랴 뭐 조례도 다시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도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뭐 인구도 그렇고 제일 큰 게 이제 안양시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안양시의 그 좀 입장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산 그것도 60%를 부담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도 그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2017년도인가 8년도에 과천시까지 합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약칭으로 안군의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경기도에서 제일 전국적으로 또 제일 큰 센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그 전국에 이제 친환경 이제 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좀 많이 더 생겨났는데, 네. 그럼 이런 센터를 이제 설립하는 그 근거는 좀 이렇게 어디에 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안건의 센터 설립할 때도 이제 네. 많이 이렇게 그런 고민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이제 학교급식법이 2003년도에 전면 개정됐거든요. 그때 학교급식법에 담았고요. 그러니까 그 전면 개정될 때 그 내용 중에 우리 그 학교급식 네트워크 거기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학교급식법 5조에 5조 4항 5항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임의조항, 그러니까 뭐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아직까지 덜 만들어진 지역도 있고, 또 이제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운영 규정을 또 상세하게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의회하고도 또 그 얘기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에 뭐 250개 기초 단위에 다 100% 설립이 되진 않았지만 또 많이 그래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잘 그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네. 네. 예,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앞에 안군의과가 식생활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에 그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됐다고 할까요? 좀 그런 내용인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 관련 그 제도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기초 단위에서 제가 이제 그 결합을 해서 같이 조항도 만들고 했는데 이 법은 2009년 5월에 제정됐는데요. 일본에 있는 식육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거의 이제 가져다가 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의 바탕에 올바른 식생활이 있음을 인식하고 제정한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 이제 식생활 교육이란 것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가 이제 소관 부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 소관 부서가 농식품부가 아니라 교육부로 가야 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식생활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정책이 수립 시행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학교 교육의 전문 기관이 아닌 농림부가 주관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책임 주체가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따를 텐데요. 그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잠재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보면 학생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걸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학생의 식생활 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 학교에서는 교과 교육 우선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생활 교육은 미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도 여러 번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정책이 교육부 단위에서 좀 명확하게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느낀 게 좀 있는데 네.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인가요? 그게? 네, 예, 국민 네트워크,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식생활 얘기는 이제 많이 하지만 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을 하면 학교 급식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 농산물 이렇게 소비 정도로만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교육 급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에 이제 방점이 이렇게 찍혀가면서 네. 학교 급식 이제 지원센터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이렇게 해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식생활 교육도 이렇게 보면 이 농식품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식품을 이렇게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쪽에 그래도 방점이 좀 많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그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식품부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비전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학생이 이제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12년간 학교 다닐 동안은 학교에다가 식생활 교육을 맡기고 그 학교를 떠나 있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농식품부가 얼마든지 뭐 농산물 관련이라든지 식품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는 관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학교급식법에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영양교사 직무가 나와 있는데 식생활 지도와 정보 제공 그리고 영양 상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명확히 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과라서 그런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 식생활 지도하고 식생활 교육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교사가 이제 교육의 주체로 제대로 쓰는데 걸림돌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디지털 정보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법적 역할로 주어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희 영양교사들에게 부담인 거는 영양 상담이거든요. 영양 상담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지적인 것도 필요한 그런 준의료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게 그 영양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무척 어렵고 조심스러운 게 영양 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급식 운영도 해야 되고 학생 일반 식생활 교육도 해야 되는 영양 교사에게 이제 다 맡겨놓고 그냥 맡겨만 놓은 거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교육 정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한 건가라는 점검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급식법은 소관 부서가 교육부 건강정책과인 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것에도 보면은 식생활 교육 규정이 있어요. 제 13조 2항에 보면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강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 영양 안전 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장은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교육공무원인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 말 듣기도 바쁘고 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고 하는데 아까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부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식약처 등등의 그 타부서의 정책을 얼마나 챙겨서 실행할지 좀 의구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이것이 학생 식생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할 텐데 이런 그 각종 교육법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관련 법들이 좀 정리가 돼서 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식생활 교육이 좀 시행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영양 상담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준의료 행위라고 했으니까요. 예. 이제 병원에 가면 임상 영양사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임상 영양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걸 할 예, 여유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식생활 이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네. 그 정부가 뭐 이렇게 뭐 농식부도 분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그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저는 그 영양교사 입장에서 이제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 여러 곳에서 아니 모든 곳에서 이제 식생활 교육을 관여한다는 것은 아무 곳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교부에서 학생들 외국어 교육 안 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재경부에서 학생 경제 교육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 교육은 대상이 그 일반 성인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기후위기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있고요. 기후위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을 열심히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식생활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 따로, 또 식생활 교육 따로 이렇게 분리된 주군 교육이 이루어질지 영양교사로서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비상 사태잖아요. 음. 예, 비상 시대인데 예, 기후 위기하고 식생활은 정말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 뭐 다시 말씀드려서 밥 공부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교육 주체를 좀 바로 세우고 또 일관된 정책을 포함해서 제도 개혁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이런 노력에 대한 어떤 뭐 토론이나 논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나요? 전혀요. 어떻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뭐 선생님, 예, 네. 어쨌든 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그 공동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 때 아주 그 중심적으로 이제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 식생활 교육도 네.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또 이제 급식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기도 바빴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좀 후배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좀 다시 질서가 좀 잡혀서 네. 예, 좀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좀 이렇게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참패의 원인은 국민은 물론 야당과도 일체의 소통 없이 마이웨이식 국정을 펼쳐온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에 대해 정권 심판론이 모든 것을 압도한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호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향후 농업과 먹거리 정책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계속해서 일정이 바쁜 관계로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하고 줌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푸드플랜 뉴스농장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전문위원이긴 한데요. 정확한 것은 이제 국회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섭단체가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개 그 정당의 교섭단체인데요. 교섭단체에 이제 그 전문위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전농에서 전농이라고 하는 농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농민단체 쭉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합류해서 농업 정책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의 전문위원이 몇 명이냐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2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면은 그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농해수 그 전문위원이 이제 그 각 당의 교섭단체인 각 당의 그 정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이고요. 그 각 당 정책위원회에는 각 상임위별로 특히 정부 각 부처별로 한 명 이상, 한 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와 해수부라고 하는 두 개 부처가 있고요. 그 두 개 부처 중에 저는 이제 농림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국회 상임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한 그 심사라든지 또 예산 심사라든지 또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는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임위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또 제시하고 이런 법들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조언들을 하면서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그, 그 당에서 추구하는 법안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관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농업 정책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좀 만들고 다듬고 하는 뭐 그런 일을 좀 이렇게 하시는가 보네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음, 그 역할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제22대 총선이 불통의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이제 부정적 평가는 농업과 이제 먹거리 관련 정책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한 이호종 전문위원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실까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 때 사실 중요한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농협 하나라마트를 방문해서 대파값이 그 한 달에 875원밖에 안 한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맞아요. 대통령의 인식, 그 대파값 한 달에 875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어떤 인식에 그 극단을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도 작년에 아마 아시는 것처럼 작년 4월 달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쌀값을 정상화해달라고 하는 음, 농민들의 요구를 이제 무참하게 이제 거부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1호 거부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를 잘 드러내 주었던 그런 중요한 이슈였고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참 그런 거 보면 이번 그 총선은 그 어쨌든 뭐 대통령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주 뭐 심판이 이렇게 이제 대단히 이제 컸다고 이렇게 다들 평가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이 큰 역할들을 했네요. 일단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대파도 그렇고 이 정부에 대해 정부의 성격을 좀 가장 잘 드러나게 이렇게 만든 어떤 소재였던 것 같은데 예, 어, 이게 중요한 민생 현안인데,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민생의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통치권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그 대파 사건을 보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 생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작년에 이렇게 진행됐던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뭐 깊은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실제로 이제 그랬을까 이제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그 농업과 이제 먹거리 단체들하고 야당하고 같이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그 야당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실제로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뭐 그런 어떤 뭐 상황들을 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일반 그 농민들은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냥 결정되는 대로 놔둬 가지고는 그 조금의 그 생산 과잉이라든지 조금의 그 생산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천정부지로 변하게 되거든요. 폭락하고 폭등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쌀이라는 건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뭐 축곡수매 제도도 있었고 또 목표 가격제라고 해가지고 쌀의 적정 가격을 국회에서 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농민들에게 가격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공익형 직불제로 그 제도를 변경하면서 그 전에 쌀 목표 가격제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쌀농가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쌀을 격리해서 그래서 쌀 가격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농가들의 소득을 일정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그 정부가 쌀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쌀 격리를 주저주저 하다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쌀값이 너무 떨어진 다음에 이제 격리하면서 쌀값이 2020년도에 22년도에 대폭락을 한 25% 정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고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 격리해서 그 쌀농가 소득을 일정 정도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거고요. 그것을 이제 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법안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조건이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일정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쌀을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거는 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영을 한 건데 그것을 이제 그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이것이 공산화법이니 뭐 공산주의법이니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음해도 해가면서 또 온갖 전문가들을 동원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인 양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가 되는 이런 뭐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이번에 그 대파값이라든지 사과값 급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봐서도 알겠지만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이제 2020년에 국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실시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정부 여당의 반대로 3년 동안 시범 사업만 했어요. 이제 시범 사업이 예, 예. 끝나면 본 사업으로 좀 이렇게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본 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제 물론 이제 예. 다른 예산하고 편입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들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 사업은 임산부들한테서 아주 이렇게 높은 평가를 이제 그런 이제 받은 사업인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그런 좀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어떤 목걸이 복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하고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둘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그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월 48,000원씩 해서 일부 취약계층에게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그 제도인데 그 제도를 25년부터 확대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년 확대 개편할 때 뭐 그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 포함 그 같이 고민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 그 25년도에 확대 개편하더라도 그 호응이 높고 그 수용성이 높은 두 제도를 23년도와 24년도에도 그대로 지원하면서 시행하면서 25년도에 확대 개편하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23, 24년도에 폐지를 한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25년도 그 바우처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두 제도 역시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다만 이제 먹거리 운동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25년도 그 바우처 제도 개편할 때 일부 포함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도 하는데 뭐 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음, 보고요. 이런 이유들은 결국은 먹거리 복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철학과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건 뭐 본인들의 그런 뭐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는 안 되더라도 이번 뭐 총선에서처럼 뭐 국민들이나 이제 뭐 먹거리 단체들이나 그런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2025년에는 어쨌든 뭐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기재부라든 윤석열 정부나 기재부 또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말로는 그렇게 해와 핑계를 대왔지만 안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더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산이 그뭐 23년, 24년 뭐 두 번씩이나 다 이렇게 삭감되고 그러면서 농업과 이제 먹거리 단체들은 아주 일찍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어요. 외쳐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그 이제 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대승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뭐 200석 이상은 또 확보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은 아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21대 국회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전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전문 의원님은 좀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 뭐 그런 걸 이제 예측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총선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견해들 보도된 걸 보면 뭐 탄핵을 뭐 얘기하셨던 데도 있고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 음, 그러니까 뭐 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음, 26년도 지방선거 할 때 1년 임기 27년에 대선인데 임기를 1년 단축해서 그 4년 중임제로의 어떤 개헌을 그럼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또 음, 여전히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음,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요. 또 음, 바람직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조건을 이해하면서도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제도 개선을 이룰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좀 합리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야당과 시민사회 또 국민의 요구를 좀 일정 정도 수용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것인지 일정 정도의 그, 그 협의 가능함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전혀 다름이 없을 것인지 참 뭐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 관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농업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는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농업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해가 높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행태를 보면 거의 관료들 주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총선 결과라는 걸 보면서 관료 사회에서도 좀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협의하려고 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와 좀 더 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변화들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건 이번 뭐 총선 이후에 뭐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와의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도 좀 일정 정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은 그 지난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거부했던 그 양국관리법이나 양국관리법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양국관리법 작년 4월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예. 작년 여름부터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쌀값만 정상화하자는 건데, 저희는 이제 쌀뿐만 아니고 채소류라든지 그 사과와 같은 과채류까지, 과수까지 가격 안정을 기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안을 작년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의를 했고, 작년 정기국회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안도 없이 계속 반대만 해서 올 1월 초에 1월 초가 아니라 1월 중순에 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을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만 보면 저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이 5분의 3 이상으로 의결을 하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양국관리법처럼 그 두 번째 양국관리법과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어떤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부각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법이 농민들의 손실, 그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총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농산물을 가격 안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도 그 만약에 이제 이제 그 5월 30일 이제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폐기되는 거죠. 그렇죠. 5월 31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22대 국회가 다시 출범한 5월 31일 이후에 다시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뭐 의견 수렴도 거치고 당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양국관리법과 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초등돌봄 과일 관식 그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 22대 이제 국회에서는 어쨌든 뭐 25년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뭐 그거를 좀 잘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양곡관리법은 그렇게 제가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에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하고 초등학교 돌봄기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또 25년도 예산 심사를 하반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 22대 국회 심사할 때 또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새로 출범한 국회 내에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현안하고 관련된 질문은 좀 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과 관련된 건데,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이제 농업과 이제 먹거리 관련 전문가들이 국회 진출이 이제 전혀 없었어요. 이제 2번 동안.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농업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실 건지, 좀 그 이호중 전문 의원님의 그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좀 계획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저기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에서 이제 그 배출한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후보들이 있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예, 그 임미애 후보라고, 예, 이제 지금 현재는 임미애 당선인이겠죠. 그분이 이제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이렇게 그 사육했던 그런 이제 한우 농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 300명 의원 중에 유일하게 이제 농민 출신 의원이 좀 배출이 되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미애 의원 당선인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일단은 22대 국회 어떤 뭐 1순위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농산물 가격,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 생산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비하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생산, 유통, 또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을 가장 1순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먹거리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뭐 먹거리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도 그 지금 상황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농업을 그 이슈로 해서 이제 농업으로 해서 이제 비례대표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어쨌든 그런데 그 임미의 그 당선자께서도 그런 이제 농업에 대한 뭐 그런 먹거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혹시 얘기 좀 해보셨어요? 아, 그거는 뭐 좀 그래도 300명 국회의원들 그 당선인 중에서는 가장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농민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지만 뭐 그런 여지를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뭐 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로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그 뭐 제가 좀 뭐 질문한 거 외에 더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농업 먹거리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저는 먹거리 운동이라는 게 그 생산하는 농민들도 그렇고 그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거를 절감하게 된 게 그 2004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4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산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연대하면서 추진했던 중요한 어떤 운동이었고 또 제도 개선도 해냈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 먹거리 관련된 운동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우연찮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밥이 갑자기 여야 정치권에서 부상되면서 맞아요. 제도 개선을 이룬 측면이 있는데 음,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먹거리 관련된 운동이 실생활에서 뭔가 그 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될 때 사실 정치권도 그것에 호응하면서 뭔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이후에 그 어떤 그 먹거리 부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먹거리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뭐 생애주기 돌봄책, 먹거리 돌봄책 이런 주장도 해왔는데 어떤 그 사안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과 실천이 좀 더 있으면 그런 것을 계기로 정치권도 좀 더 제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하여간 그 제도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뭔가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22대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에 그 야당이 이제 압승을 했음에도 직접적으로는 이제 농업과 이제 먹거리 출신의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은 이제 배출을 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쭉 이렇게 농민운동을 좀 이렇게 해 오신 이호중 전문 의원님이 있어서 아마 그 농업과 이제 먹거리 단체 분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좀 그 큰 이제 희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은 그 활동과 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4월 17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13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